초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힘도 돈도 없던 시절 단 하나 버릴 수 없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는 글자를 만들었고 백성은 목숨 걸고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탱크보다 강한 근성, 전투기보다 빠른 통찰, 핵무기보다 정밀한 기록.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힘은 오직 한 나라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였죠. 국제사회는 뒤늦게 눈치챘습니다. 그들이 막으려 했던 진짜 강국은 핵탄두가 아닌 혼을 완성한 민족이라는 사실을요. 그 침묵의 무서움을 보여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허쉬니 켄트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워싱턴에서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렸었고 백악관과 의회를 주무르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무역 협상 테이블을 승리로 이끌었죠. 저에게 협상이란 곧 전쟁이었습니다. 숫자는 칼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압력은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진심이나 철학 같은 단어를 공허한 수사로만 여겨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결국 이해관계에 기반한 교환일 뿐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와 마주하게 된 이후 제 생각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얼마 전 어느 굳은 밤 워싱턴의 한 집무실에서 마주하게 되었는데 제 상급자는 잔뜩 날이 선 표정으로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책상 위에 내던지더군요.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가 문제였어요. 미국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반도체와 철강 문제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상급자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나라가 이제는 경제까지 위협한다며 언짢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 나라는 늘 미국의 보호 아래 성장한 나라 아니었나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남은 나라. 저에게 한국은 언제든 길들일 수 있는 쉬운 상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상급자는 제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버릇을 고쳐놓으라는 것이었죠. 관세 폭탄과 방위비 증액이라는 두 개의 칼을 손에 쥐어주며 한국이 다시는 미국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그날 밤 예상보다 늦게 퇴근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안에서는 14살 된 딸아이가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로서는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노랫말에 맞춰 온몸을 격렬하게 흔드는 동작이 반복됐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국 아이돌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딸아이는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영화를 떠올리며 주인공 대사를 흉내내듯 제게 다가와 제잘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춤을 추는 모습도 무언가에 빠져 눈을 반짝이는 모습도 분명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낯선 언어와 정서가 점점 제 삶과 세계를 밀어내고 있다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질감, 불편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경계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기 시작했죠. 제가 곧 실무차 방문하게 될 나라의 문화가 제가 가장 안심해야 할 제 집 안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습관처럼 켜놓던 TV를 끄고 서재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감정이 아닌 분석의 시선으로, 경계가 아닌 이해를 향한 마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말이에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지표, 사회 기반 시설, 전 세계에 깔린 문화 정보망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 정도로 정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뜻이었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라고
속이 텅 빈 거품 같은 인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다음 날 출국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들렀는데 복도에서 오랜 경쟁자이자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팀장인 데이비드 알렉산더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어요. 한국을 상대로 포커를 치려 하지 말라는 말이었죠. 자신들은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라면서 5,000년의 역사를 돌에 담아 술을 놓는 사람들이니 조심하라는 충고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넘겼어요. 역사라니,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최첨단 무기와 달러가 오가는 현대의 협상 테이블에서 통할 수 있겠어요. 저는 데이비드 알렉산더의 경고를 패배자의 질투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딸아이의 얼굴과 데이비드 알렉산더의 말을 떠올렸지만 이내 떨쳐버렸어요. 이번 일도 제 경력에 또 하나의 화려한 승리를 더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죠. 제가 상대해야 할 것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버텨온 강인하고 독자적인 정신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용산에 위치한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한국 측 협상단을 마주했어요. 저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게 나타나 기선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죠. 회의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실내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묵직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의 이용태 수석연구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연구원이라는 직함에 속으로 상대를 얕잡아봤지만 이용태 연구원은 제 지각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온화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기계처럼 쏟아냈어요.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경고와 함께 관세 인상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죠.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 침묵은 분명 공포와 혼란의 증거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용태 연구원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용태 연구원은 준비된 태블릿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지난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자료들을 차분하게 짚어나갔어요.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고 모든 반박은 날카로운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압박과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 벽을 만난 기분이었죠. 치열한 첫날의 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후 저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이용태 연구원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니켄트 씨, 오늘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운영체제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수백 년 전에 설계된 우리의 정신적 바탕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죠. 다음 날 이용태 연구원이 저를 이끈 곳은 다름 아닌 국립고궁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의 수많은 유물들을 지난 이용태 연구위원은 저를 아주 거대한 서가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만 권의 책들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삼켜야 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이었습니다. 500년이 넘는 한 왕조의 역사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결과물이었죠. 저는 그 엄청난 규모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애써 빈정거렸습니다. 아시아의 역사는 역시 중국이 최고 아닙니까? 그들에 비하면 500년은 그리 긴 시간도 아니지요. 라고 말이에요. 제 말에 이용태 연구위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용태 연구위원은 중국의 어떤 왕조들은 이전 왕조의 역사를 불태우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세우려 했지만 조선은 달랐다고 했어요. 조선은 자신들이 무너뜨린 고려 왕조의 역사서를 편찬하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사관들은 왕의 면전에서도 붓을 꺾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왕이 사냥하다 말에서 떨어지는 부끄러운 모습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용태 연구위원은 실록을 가리키며 제게 말했죠. 많은 곳에서 역사는 승리자의 도구이지만 우리에게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우리는 진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게서 배운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어요.
제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정신의 실체였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겪었던 충격과 박물관에서 마주한 역사의 무게는 제 안의 오만함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오래된 기록과 정신론 같은 것은 현실의 국익이 오가는 냉정한 협상 테이블을 뒤집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들의 강인한 정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내기로 했어요. 그 근원을 파고들면 분명 어딘가에 균열이, 감출 수 없는 약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반세기만의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그들의 역사를 좇았습니다. 그 눈부신 성장 뒤에는 분명 무리한 성장의 후유증이나 감추고 싶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죠.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했지만 제가 찾던 약점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리는 기록들만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저를 찾아온 이용태 연구원은 제 고뇌를 읽었다는 듯 작은 저장장치 하나를 건넸어요. 니켄트 씨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저력을 알고 싶다면 이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그가 건넨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의 기록이었죠.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흑백 필름 속에 담긴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의 빽빽한 공장 전경이었어요. 14살, 1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들이 재봉틀 앞에 줄지어 앉아 쉴 새 없이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한 채 하루 14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을 견뎌내는 모습이었죠. 그 시절 공장에서 일했던 어느 공장 여성 근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 달 월급 22,000원, 그중 10,000원을 시골의 부모님께 보내고 남은 돈으로 방세와 식비를 해결해야 했다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점심은 라면 반 개를 쪼개 동료와 나눠 먹었다며 웃음 짓는데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은 1963년 서독의 뒤스부르크 공항으로 바뀌었어요. 수백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도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독일로 향한 광부들이었죠. 지하 1000m, 섭씨 40도가 넘는 막장에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갱도의 공포와 싸워야 했어요. 이어서 화면에는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파독 간호사들이었어요. 독일인들이 기피하는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도맡았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곧 독일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는 기록이었죠.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 병원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일부터 환자의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 피와 고름으로 범벅된 수건과 의료 장비들을 닦는 일까지 모든 것을 도맡았어요. 거기에 더해 독일 특유의 인종차별도 상상을 초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정신력이 독일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절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받은 독일인들도 점차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너무도 모범적인 한국 간호사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거의 전원이 독일의 요청으로 계약 연장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로 충격에 빠진 것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조국으로 보낸 외화는 총 1억 6천만 달러, 당시 한국 총수출액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소를 세우는 종잣돈이 되었죠.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지금 한국의 산업을 떠받치는 거대한 대동맥이 바로 이름 모를 젊은이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저의 이성적인 판단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념이었습니다. 이용태 연구위원이 말한 한국의 정신이 바로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돈이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실체를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지난밤의 감정적 혼란을 떨쳐내기 위해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로 눈을 돌리기로 했어요. 정신력은 존중하지만 결국 현대 국가의 힘은 기술력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술의 정점은 바로 국방과학에 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용태 연구원의 안내를 받아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 지하시설에 도착했어요.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의 비밀전략회의실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국방기술전략팀의 김승호 팀장이었죠. 김승호 팀장은 저를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어요. 곧이어 화면에는 한반도의 위성 지도가 나타났고 가상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북쪽에서 날아오는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지상에서 불기둥이 솟구치며 날아오른 천공 미사일이 적의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김승호 팀장은 이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며 우리 영토에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떨어지지 않게 막아낼 최후의 방패라고 설명했어요. 화면은 지상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대의 K2 흑표 전차가 국경선을 따라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스스로 탐지해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은 실로 경이로웠죠. 김승호 팀장은 이 전차는 국경을 넘어 침략하기 위한 창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방패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위용을 드러냈어요. 김승호 팀장은 이 전투기는 정복을 위한 칼이 아니라 우리 하늘을 지키는 메이보라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할 말을 잃은 채 애써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 질문을 던졌어요.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의 궁극적인 힘이겠지요. 하지만 김승호 팀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의 정신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말했어요. 김승호 팀장은 스크린에 뜻밖의 임무를 띄웠습니다. 갑옷을 입은 장군이 아닌 부드러운 용포를 입은 학자 군주 세종대왕이었죠. 김승호 팀장은 한국인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왕은 영토를 넓힌 정복 군주가 아니라 글자를 만든 세종대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글자를 누가, 언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그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이죠. 한글은 1446년 10월 9일 백성을 긍휼히 여긴 한 위대한 왕과 학자들에 의해 창제된 지구상 유일한 문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승호 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식은 소수의 권력자가 독점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믿었던 왕이라고 하면서 한 나라의 힘은 무지한 백성을 채찍질할 때가 아니라 깨우친 백성과 함께 나아갈 때 나온다고 믿었던 철학이 바로 우리의 소프트웨어라고 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결코 지지 않고 버텨온 자존심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김승호 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글이 가진 과학적 원리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소리나는 모양을 그대로 문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니은은 혀끝이 윈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음의 원리였는데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아는 하늘을 뜻하는 점 하나, 어는 땅을 뜻하는 가로선, 이는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에서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문자 하나하나에 우주관이 담겨 있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승호 팀장은 한글의 표현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11,000가지가 넘는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국어가 400개, 일본어가 300개 정도인데 비해 한글은 정말 많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해도 원음에 가깝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문맹률이 1% 미만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박물관에서 보았던 진실에 대한 집념, 흑백 필름에서 보았던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최첨단 기술에까지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다시 한번 스크린 속 창공을 가르며 날아올랐어요. 제 눈에는 그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한 민족의 꺾이지 않는 정신이 마침내 강철의 날개를 달고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김승호 팀장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의 실체는 저의 오랜 신념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어요. 제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힘의 논리, 즉 기술적 우위가 곧 국가의 서열을 결정한다는 공식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협상가로서 저는 상대의 마지막 패를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용태 연구원에게 마지막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어요. 더 이상의 외교적 수사나 기술적 과시가 아닌 한국의 진짜 손내, 그들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용태 연구원은 뜻밖의 장소를 제안했죠. 니켄트 씨, 당신은 우리의 기록을 보았고 우리의 헌신을 보았으며 우리의 기술을 보았다고 하면서 하지만 당신은 아직 우리가 왜 그 모든 것을 지키려 하는지 그 이유의 가장 깊은 곳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주권이 죽었던 장소에 함께 서주셔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를 따라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석조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에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용태 연구원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이끌고 어두운 복도를 걸었죠. 차가운 감방, 섬뜩한 고문기구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 속 젊은 얼굴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결연한 의지를 보았어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의 무게였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속에서 전시관을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의 한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달콤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방금 전 보고 온 참혹한 역사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이용태 연구원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품 안에서 작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본 것은 힘이 없던 우리 민족의 과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것은 그 과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 세대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문서의 표지에는 차세대 전략, 억제력 개발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어요. 고농축 우라늄 확보 현황, 핵탄두 소형화 기술 완성도,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실전 배치 계획까지 모든 것이 냉철하고 정밀한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프로그램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용태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돈이나 자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응축된 지성과 의지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면서 수십 년 전부터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최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정부의 비밀 지원 아래 조국을 위한 마지막 보험을 설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부족한 자원을 창의적인 기술력으로 극복했고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많은 기술적 장벽들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지적 역량이 총동원된 가장 조용하고 위대한 전쟁이었다고 했죠. 저는 달콤한 커피 향 속에서 느껴지는 역설적인 공포에 몸을 떨었어요. 이 평화로운 찻집의 일상, 저 창밖에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평온함이 실은 저토록 무서운 결단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찻집의 따스한 온기 속에서 커피의 달콤한 향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복도에서 보았던 그 결연한 의지를 떠올렸을 때 저는 그들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만이나 과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한 민족의 처절한 약속이었습니다. 현재 세대가 과거 세대의 고통에 바치는 가장 무거운 헌사였죠. 제가 가진 모든 협상 기술과 논리는 한 민족의 5,000년 역사와 한이 응축된 그들의 선택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저는 협상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역사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기 전날, 저는 이용태 연구위원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는 제게 언젠가 협상가가 아닌 역사를 배우는 학생으로 한국을 다시 찾아달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러겠노라 약속하며 비행기에 올랐죠. 귀국 다음 날 저는 백악관이 아닌 버지니아의 한 비밀 안가로 향했어요. 이 사안의 엄청난 파장을 고려해
국가안보보좌관은 극소수의 필수 인원만 소집한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 회의실에는 저의 상급자를 비롯해 국무국방장관과 합참의장단 4사람만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공식 보고서 대신 제가 직접 정리한 몇 장의 핵심 자료만을 각자의 앞에 놓았죠.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실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제가 한국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데이터와 기록에 근거하여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조선왕조실록과 한글에 담긴 진실을 숭상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들의 통치 철학이었어요. 두 번째 자료는 독일의 탄광과 병원에서 시작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K2 전차와 KF-21 전투기의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였죠. 마지막으로 저는 네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그곳에는 한국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도면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의 예상 타격 범위가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료 설명이 모두 끝나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는 분노나 비난 혹은 감정적인 호소가 단 한 줄도 없었죠.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나열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순간 그것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진실이 되어 회의실에 모인 미국 최고 권력자들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비이성적인 도발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철학에 근거한 지극히 합리적인 귀결이라는 것이 제 보고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압박도 그들의 역사적 신념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갖춘 강국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들의 기술력과 정신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통해 확인한 그들의 철학적 깊이는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세종대왕의 정신이 지금도 그 나라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보여주는 진실에 대한 집착,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희생정신, 그리고 현재의 첨단 방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철학 위에 서 있다고 설명했죠. 저는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그들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덧붙였어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위협, 그리고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국으로서는 독자적인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개발한 기술의 수준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한 허세나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현실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날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이제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 마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 제 진짜 임무는 애초에 다른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상대의 힘을 측정하러 갔지만 오히려 그 힘의 뿌리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러 간 자리에서 정작 제 내면의 편견과 오만을 돌아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을 버텨낸 역사와 공동체적 지혜를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과 조화롭게 융합해낸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인간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냉철하게 체계를 설계하고 전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나라. 그 모든 것의 중심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기심보다 연대, 논리보다 정, 거래보다 진심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굴복시키기 위해 갔던 나라에서 오히려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어요. 한국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강국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온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야말로 진짜 두려운 나라, 진짜 위대한 나라라는 걸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죠.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치인들과 외교 전략가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경청해야 하는 나라, 배워야 하는 나라, 그리고 언젠가는 존경해야 할 나라입니다. 부디 두 나라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나라라고만 여겼던 그곳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학, 역사를 통해 배운 겸손,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시선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힘은 어쩌면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기보단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침묵하며 세상을 바꾼 거대한 힘이 있는데 핵잠수함이라는 궁극의 전략 무기를 둘러싼 세계 패권의 지형도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한 민족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핵폭탄급 성과가 지구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장엄한 순간의 증인이 전하는 생생한 증언과 함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아시아 전략실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일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하며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과 핵억제 이론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략 변화를 11년간 분석해왔죠. 그런데 지난주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워싱턴 선언이 펜타곤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거든요.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한국 항구에 정기적으로 입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방부 내부에서는 연일 경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의실에서 벌어진 논쟁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고 한쪽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경악스러운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우리의 보호하에 있는 주니어 파트너 정도로 여기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었는데 핀란드가 한국산 포탄 대량 수입을 결정했다는 뉴스, 나토 내부에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밀 정보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제가 받은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력을 직접 현장에서 파헤쳐보고 객관적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임무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세계 조선업을 이끌었던 나라지만 첨단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출국 준비를 하면서 검토한 자료들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성능 지표들, 세계가 인정한 K9 자주포의 실전 데이터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한국 기술진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 과시는 늘 있던 일이고 실제 성능은 평균 수준일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기술적 도약을 이뤄낸 것일까요? 무엇보다 궁금했던 건 한국 특유의 저력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정복자급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의 원천. 그리고 최첨단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그런 민족의 혼이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여전히 분석가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번 출장이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서는 역사적 쾌거를 목격하는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이 모든 의문들을 파헤쳐보기 위한 여정이 드디어 시작되었죠.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했거든요.
예일 대학교에서 배운 정보 수집 방법론을 떠올리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공항에서 이동한 뒤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후 2시임에도 불구하고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노트북을 펼친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은은한 커피 향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의식과 질서의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노트북을 펼친 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결과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재는 한화오션으로 회사명이 바뀌었고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한국조선업계 빅3로 불린다는 사실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이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장보고급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손원 1급, 그리고 최신형 도산 안창호급까지 모두 이곳에서 건조되었다는 정보였습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급은 3,000톤급으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 기술들이 순수하게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작업하면서 또 한 번 느낀 건 한국 사회의 놀라운 집중력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불필요한 소음 하나 없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적 DNA가 바로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제도에 위치한 한화오션의 규모에 대한 자료를 보며 더욱 놀랐어요. 경상남도 거제시라는 섬 지역에 이런 거대한 조선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웠습니다. 미국이라면 동부나 서부 해안의 대도시 근처에 위치했을 텐데 한국은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찾아 섬까지 개발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KTX 예매를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부산으로 가서 거제도까지 이동하는 일정이었어요. KTX 예약 시스템의 편리함과 정확성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내일 직접 목격할 한국의 조선 기술이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마지막 자료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이 이제 첨단 군사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방식이었는데 카페에서 본 집중력, 도시 인프라의 정밀함, 그리고 기술 발전의 속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성이 과연 군사, 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다음 날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의 정확성과 안정성,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국토의 모습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과연 거제도에서는 어떤 놀라운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국 국방부 분석관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겠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한화오션 정문 앞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유혁준 중령이었어요. 해군 제복을 입은 그의 첫인상은 조용하지만 강인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어 실력으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그가 안내한 곳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였어요.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한국조선업계 빅3라는 사실부터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곳에서 만들어진 잠수함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장보고급부터 손원 1급, 그리고 최신형 도산 안창호급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유혁준 중령이 저를 안내한 첫 번째 장소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정박해 있는 독이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선체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길이 83.5m, 폭 9.6m, 수중 배수량 3,700톤이라는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이었지만 실제로 보는 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잠수함이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한국이 8번째라니 제가 아시아 최고라고 생각했던 일본과 중국보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유혁준 중령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도산 안창호급은 SLBM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체계 6셀을 장착하고 있었고 차기 이봉창급에서는 이것이 10셀로 확장된다고 했어요. 재래식 잠수함에 이런 수준의 VLS를 탑재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라는 설명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수함 내부로 들어갔을 때 받은 충격은 더욱 컸어요. 압축수형 ATP 어뢰 발사관이라는 최첨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고 이것은 영국의 아스투트급 잠수함에도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영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소나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더욱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모든 소나 체계를 독자 개발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독일제 소나 체계 대비 표적수가 2배 이상 향상되었다는 성능 데이터에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기술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독일을 뛰어넘는 성능이라니요. 가장 경이로웠던 건 정숙성 부분이었습니다. 국내 개발된 음향 무반향 코팅 체계가 적용되어 기존 장보고급이나 손원 1급보다 훨씬 조용하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심지어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기록인 3주간 연속 자망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유혁준 중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 모든 기술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한국 기술진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어요. 독일의 기술 협력으로 시작된 장보고급이나 손원 1급과는 달리 도산 안창호급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완전히 한국의 독자 기술이라는 설명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어실에서 본 각종 디스플레이와 통제 시스템들은 미국의 최신 버지니아급 잠수함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자동화된 표적 추적 시스템과 어뢰, 유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네이벌 쉴드 ICMS라는 전투 체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승조원이 5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이 65명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죠. 이런 자동화 수준과 시스템, 통합 능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VLS에서 발사되는 현무포 SLBM 현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마지막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나라라는 사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되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는 실험 결과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혁준 중령과 함께 잠수함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 모든 기술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자부심이 정말 강렬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이들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였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 미국을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정말 현실일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잠수함 견학을 마친 후 유혁준 중령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여러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노연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함께 뜨거운 열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가장 궁금했던 점을 질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한국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오랜 기술 축적 기간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수준까지 올 수 있었나요? 제 질문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그 노연구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밀러 분석관님,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게 있어요. 그분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걸 보시죠.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젊은 군인이 수류탄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1950년 6.25 전쟁 당시 22살이었죠. 그때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북한군 소련제 탱크가 밀려올 때 우리 병사들은 거의 맨몸으로 맞섰거든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그날 수류탄을 들고 전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손 5손가락을 모두 잃었어요. 미술대학생이었던 아버지가 붓을 쥐던 그 손을 잃은 거죠. 그분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왼손으로 다시 시작하셨죠.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기술 개발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러자 다른 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절박함에서 시작했거든요.
다시는 무기가 없어서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유혁준 중령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모래 알에서도 금을 캐낼 줄 아는 민족입니다. 자원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와 근성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우리가 곧 자원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선진국들도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만의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한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한과 흥이 섞인 그 열정만큼은 쉽게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진국들이 기술은 앞설 수 있어도 그 감성과 끈기만큼은 따라오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한국 사람은 더 똘똘 뭉쳐요. 그게 우리한테는 깊이 박혀 있는 말 그대로 DNA 같은 거예요. IMF도 코로나도 그런 건 그냥 이겨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해내는 민족이에요. 회의실 전체에 뜨거운 에너지가 흘렀어요. 이런 열정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성장이 계속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유혁준 중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인적 자원이 풍부해요.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거든요. 노연구원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꿈이자 우리 모두의 의지예요. 다시는 무기가 없어서 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분의 진심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느낀 건 정말 특별했어요. 이들의 기술력은 단순히 돈이나 시설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 민족의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 거였고, 이런 정신력과 창의성을 가진 나라라면 정말 어떤 것도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혁준 중령이 저를 특별한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현대적인 공간이었는데 그는 한국 방산 수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크린에는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라는 숫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치라는 설명과 함께 전년 대비 급증한 그래프가 보였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이 수치가 정말 정확한지 질문했습니다. 유혁준 중령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수출 국가들을 설명했어요. 폴란드가 K9 자주포 수백 대를 주문했고, 핀란드가 풍산 포탄을 대량 구매했으며 루마니아와 이집트까지 줄을 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이런 나라들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물었어요. 그때 중령이 보여준 자료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전 성능 데이터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한 실제 전투 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명중률과 파괴력이 독일 판처 하우비츠 2000이나 미국 M109A7을 뛰어넘는 수치였거든요. 저는 솔직히 의문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무기 기술의 최고봉은 일본이고 중국이 그 뒤를 따르는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앞선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스크린에 나타난 비교 차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에서 한국 무기들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핀란드의 영하 40도 추위에서도 이집트의 45도 더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데이터였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 무기들은 환경에 따라 성능 저하가 심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유럽 국가들의 평가 보고서였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에 대해 작성한 공식 문서들이 스크린에 표시되었고, 폴란드 국방부는 K9을 최고의 자주포라고 평가했는데 핀란드는 풍산 포탄을 신의 포탄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놀라서 질문했어요. 유럽이 한국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정말 현실인지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를 선호했던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한국을 선택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령이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설득력이 있었어요. MRSI 기술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6발의 포탄이 서로 다른 궤도로 발사되어 정확히 같은 시간에 60km 떨어진 목표물에 명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개국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는 정말 결정적이었는데 한국 방산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받은 수주 계약서들이었어요. 앞으로 몇 년간 수조 원 규모의 주문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전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를 보는 게 당연해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중령은 마지막으로 한국 무기의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전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철학과 정신이 담긴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 무기 기술의 서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현실을 말이에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이 바뀌었고 가슴속에는 뜨거운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유혁준 중령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지켜나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시간 넘는 긴 비행 끝에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본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아시아 안보 전략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컨퍼런스 당일 대형 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전문가들과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펑샨샨 분석관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평소에도 한국을 과소평가하며 중국의 기술력을 자랑하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독자 설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소나 시스템, SLBM 발사 성공 데이터,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실전 성과,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한국 무기에 대한 찬사까지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바로 그때 펑샨샨이 갑자기 손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한국의 기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의 최신 핵잠수함인 진급이나 상급의 성능이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아시아 최고의 해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펑샨샨은 계속해서 중국의 동풍 미사일과 차세대 구축함들을 언급하며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출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강당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일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왔어요. 핵잠수함은 단지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그걸 운용할 정신이 있고 책임이 있으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이 진짜 동맹을 원한다면 그건 전력보다 정신을 보는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걸 받고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했어요. 펑샨샨이 여전히 중국의 우수성을 주장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왜 싸우는가에 대한 대답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이 아니라 의지로 바다를 지키고 있었고 그걸 무시하는 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오만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 해군 기지에 서 있던 나를 잊을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땅에는 기술을 넘어서 결의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지켜내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 열정적인 발표가 계속되자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백 명의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고 펑샨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좌장이 조용히 입을 열어 제 발표가 매우 설득력 있다고 평가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평가하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국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미국이 한국의 인정을 받을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컨퍼런스를 통해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마련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을 넘어서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 성장과 함께 한 민족의 불굴의 정신이었고 그것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힘이었어요. 총과 포탄 너머에 있는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 그 안엔 전쟁을 막기 위한 냉철한 이성과 그럼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심장이 함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건 외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전략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가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한국은 가능성을 넘어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장은 물론이고 기술, 산업, 정신력까지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나라였어요. 위기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으로 도약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힘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고 통계로 설명되지 않지만 분명히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며 저는 그걸 한국에서 직접 봤고 이제는 그 이름이 단지 동맹을 넘어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중심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 명의 미국 분석관이 한국에 와서 겪은 변화의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처음에는 전형적인 선진국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던 사람이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특히 기술만 보러 왔다가 사람과 정신을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가슴을 울렸어요.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국인들의 절박함과 의지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왜 만들게 되었는지,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기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국가 간의 정책도 바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